오늘 이 신세계 지식향연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주제로 한 강연회에 송병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성균관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사와 그리고 세계화에 대해서는 가장 대가신 교수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고요. 좋은데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예. 한번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읽어봤고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조금씩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또 다른 소설이나 영화로서 계속 다시 만들어지는 만큼 명작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또 새록새록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신세계 지식향연 이 주제로 삼은 이유도 이게 어떻게 보면 1873년에 만들어진 이제 출간된 소설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던 그 형성기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해서 제가 이게 선정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가 우리 세계화 학자들이 보통 1차 세계화, 2차 세계화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최초의 본격적인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네. 물결이 본격화된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죠. 1870년 되면 그게 아주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학문적으로 세계화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세계화는 기본적으로는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구에 뭐 똑같이 있지만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 문화권, 경제권 간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실제로는 세계가 더 작아지는 것 같은 세계 곳곳이 더 촘촘하게 엮이는 현상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세계화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일 텐데 네. 이 1872년에 줄 베른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영국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873년에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세계화를 촉진시켰던 뭐 중요한 사건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책이 나오기 한 반세기 전에 시작되고 본격화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가가 서로 엮이게 되고요. 특히 19세기 중반이 되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이 퍼지면서 서구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공업화를 하잖아요. 그럼 공업화된 국가들이 경기 변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고요. 경쟁이 또 심화되다 보니까 지구상의 세계화와 거리가 멀었던 지역까지도 포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제적인 방식으로 19세기 말이 되면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식민지화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공업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세계화를 했다면 네. 후발국들은 원치 않았지만 선진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계화를 당한 셈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세계화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와 강도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산업혁명을 통한 교통혁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맞습니다. 교통혁명이야말로 세상을 완전히 바꾼 거죠. 세상을 연결하는 속도를 아주 빠르게 변화시킨 건데요. 그 중에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철도혁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대륙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한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사실 세계 일주를 하려면 대양이야 배를 타고 건널 수 있지만 대륙을 건너려면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케 한 게 이제 철도의 부설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인도가 대표적인데 네. 철도 대륙 간 횡단철도가 대개 1860년대 말에 놓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후로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사람들의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해양항해도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는데 네. 이것은 선박이 개선된 것도 있지만 세계 주요한 요지의 교통로가 뚫린 것, 핵심적으로는 대운하가 놓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특히 요 시기로 보면
1860년도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최단 통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원래는 산업혁명이 되면은 증기선이 생기잖아요. 근데 증기선이 생각보다 대양항해에서 범선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아, 속도가 그렇게 그 당시는 그렇죠. 속도도 별로 아니고 또 먼 길을 가려면 증기선은 증기기관도 배에 있어야 되고 석탄도 있어야 되니까 화물을 실을 공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경쟁력이 약했는데 수에즈 운하가 놓이니까 이제는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증기선이 범선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기술 변화와 동시에 세계의 무역 패턴에도 완전히 큰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수에즈 운하죠. 여기서도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도 일정을 앞당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그렇죠. 연결된 네. 거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책을 꼼꼼히 보고 당시의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이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중요한 변화는 이 수에즈 운하가 놓인 거, 그리고 인도 아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놓인 거,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륙간 횡단 열차가 놓인 거, 이 세 가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놓여졌기 때문에 80일 만에 세상을 돌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네. 쭉 80일 동안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수에즈에서 뭄바이까지 네. 증기선으로 13일 걸린다. 네네.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로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도를 넘어서는데 인도를 횡단하는데 철도로 3일.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인도 지금 뭄바이에서 캘커타까지 보면 뭐 평야도 있고 산도 있고 밀림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건데 네. 3일에 주파하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철도로 7일.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소설이 나올 만한 게 정말 사람들 보기에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가 알던 지구가 아니라 훨씬 좁아지고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뭐 이렇게 충분히 느낄만 했던 것 같아요. 교통뿐 아니라 통신도 사실은 이때 굉장히 혁명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런 내용이 또 이 책에 계속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통신이 원래는 교통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통적으로는. 네. 뭐 교통수단을 타고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19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는 게 1830년 되면 모스가 나와서 우리가 아는 모스 부호 만든 사람이죠. 무선 통신의 길을 열죠. 네. 그리고 그것에 뒷받침돼서 무선 전신이 깔리고 1860년대가 되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 전신선이 놓이게 되니까요. 이제는 통신이 교통과 단절돼서 훨씬 앞서갈 수 있는 체제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통신과 교통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람과 물자를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낸 거죠. 뭐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참 대단한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의 시대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동시에 이제 이 시대를 보면 결국 이제 제국을 만들어가는 시대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서구 열강들은 자발적으로 세계화를 하고 비서구 국가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세계화를 한 국가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세계화를 당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줄 베른이 천재구나라는 생각이, 이 프랑스 사람인데 주인공을 프랑스인으로 하지 않고 영국인으로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죠. 이게 당시의 세계화라는 건 결국 산업혁명에 의해 추동됐고 그것의 전파 과정에서 가속도가 붙었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이끌고 또 그 결과로 세계 최대의 공업국, 최대의 무역국이 된 영국이 당시 세계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국의 기술과 금융사정을 잘 아는 영국인을 주인공으로 놓는 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보면 이제 혁신클럽, 예. 개혁클럽이라고 하는 리폼클럽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앞까지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클럽이고, 근데 이제 그 클럽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내기를 하게 됐고,
내기를 해서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필리오스 포그는 우리도 지금 같아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한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뭔가를 막 짐을 싸는데 며칠이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그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해서 클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에 일상을 소화를 하다가 딱 출발 직전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 짐 안 챙겨도 되냐 그럴 때 뭐 별거 없다 하더니 가가지고 거의 이제 파운드화 정도만 챙겨서 옷가지 몇 가지랑 해서 딱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경제사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세계를 도는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파운드화만 있으면 돼. 이건 어떤 의미일까? 뭐 오늘날로 보면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시대가 이 기축통화가 만들어지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 19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우리가 각 국가가 지폐를 알아서 정책적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통화량이 결정되고 뭐 물가가 결정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각국이 지폐는 발행하지만 그 지폐의 양은 은행이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양을 벗어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누구든 지폐를 가지고 은행에 오면 그 가격에 합당하는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본위제라고 부르는데 금이 많은 나라는 금본위제, 은이 많은 나라는 은본위제. 둘 다 조금씩 부족하면 섞어서 복본위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19세기 중반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은본위제나 복본위제를 썼어요. 근데 영국은 우연찮게 그 은을 확보하는 그 기회를 잘 못 가져서 금본위제를 썼어요. 영국만 굉장히 예외적으로 금본위제를 썼는데 이게 영국이 규모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최대의 무역국, 최대의 공업국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 강대국하고 교역을 할 때 금을 쓰는 게 제일 편리하다. 그럼 우리도 금본위제를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1870년대부터 가속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그 힘을 갖게 되는 시기의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세계 주요의 금융기관들은 다 파운드화면은 우리는 다 받아들인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니까 정말 여행가로서는 편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파운드화와 더불어 보니까 이제 약간 뭐랄까 대영 제국의 패스포드 그것만 있으면 그냥 그렇죠. 약간 어디든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도 좀 엿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세계 일주를 하면서 통보한 지역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국이기도 했고 또 미국같이 제국의 시대는 벗어나서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영국과 교류라던가 다른 경제적, 정치적 요인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영국의 국적을 가지면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셈이죠. 이걸로 무장을 해서 전 세계 여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때죠. 저는 여기 이제 그 교수님 쓰신 책에 보면 뭐 인간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여기 세계화 그리고 좀 뭐랄까요 어떤 흐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뭐 노동시장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은 제가 기사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형태든 아니면 뭐 그게 불법적이든 생존을 위해서든 또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나야 되고요. 요즘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아니면 뭐 시리아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내전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생겨나잖아요. 이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민의 시대, 이동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민이 불가피한 선택인 그런 국가들도 있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거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국가였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1840년대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 감자에 역병이 돌면서 엄청난 기근 사태가 발생하죠. 근데 영국은 당시에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랬는지 그 구호를 하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재난으로 이게 커져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굶어 죽은 거죠. 예, 굶어 죽은 아사자가 100만 명이 되고 그 이후로도
일자리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이 한 해에 뭐 25만 명 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간 건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 당시는 산업화가 되고 세계화가 돼서 전 세계의 평균은 잘 살게 됐는데 이것이 영향이 골고루 미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는 성장을 더 가속화했고 어떤 나라들은 경쟁에 뒤처지면서 더 어려워진 거죠. 이 더 어려워진 상황을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게 아일랜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인들은 장거리 이주를 할 수 없이 택했고 가서도 초반기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걸로 이렇게 기록에 많이 남아 있죠. 영화 중에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저 디카프리오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갱스 오브 뉴욕인가 하는데 예, 보면 맞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그렇게 흘러 들어온 아일랜드 이민자들과 뉴욕의 토박이들 간의 어떤 치열한 뭐랄까 주도권 다툼 이런 게 좀 이제 적나라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미국에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영국을 포함해서 뭐 네덜란드, 독일 같은 북서부 가까운 쪽의 유럽인들이었는데 거기서는 자기 자리를 다 정착을 하고 생활의 여력을 갖게 됐는데 후발주자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교육도 부족하고 뭔가 도덕성도 부족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아일랜드니까 초반에 이주 역사에서 아일랜드인들이 굉장히 큰 탄압을 받고 고생을 했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일랜드는 지금의 영국과 비교했을 때 1인당 GDP가 2배 수준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과 한 1세기 네. 반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도로 변했는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참 역사는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아일랜드가 불과 150년 전 혹은 그 이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하고 세계화로부터 뒤처졌던 나라인데 네. 지금은 어쨌든 좀 성공적으로 잘 해서 영국보다도 경제 전체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제 1인당 뭐 규모나 이런 거는 앞설 만큼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20세기 중후반까지로 놓고 본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 중에서 세계화의 후발국이었다가 완전히 위치를 바꾼 그런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4마리용 이 정도일 텐데요. 변화가 크지는 않았지만 가속도는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국가들이 특정한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그 환경을 벗어나서 빠르게 선진국화되려고 하는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짧은 기간 내에 자원이나 이런 특수한 여건에 의존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 해서 21세기는 그러한 새로운 경쟁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어쨌든 성공 케이스들이 있고 그 케이스들을 토대로 해서 세계화는 계속해서 이제 진전될 거다, 확산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세계화가 진전돼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은 그걸 기대할 거고요. 반대로 세계화가 꼭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세계화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만 이득을 줘서 세계적인 불평등을 키워서 이것이 충격을 준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태도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은 세계화를 통해서 얻는 장점이 더 크다고 확신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세계화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또는 우리는 예외가 되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화 방향이 꼭 맞다 틀리다 또는 꼭 이리로 갈 것이다 아니다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보면 탈세계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네. 이걸 보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세계화가 기술, 교통과 통신과 같은 기술이 진보하면 자연스럽게 세계화는 커갈 것 같지만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정치적 상황 또는
그 지역의 특수한 현상 때문에 세계화가 오히려 축소되고 위축되는 시기를 많이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아주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다양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각자의 입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최근에 이 세계화를 후퇴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1세기를 놓고 보면 우선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는 그동안 세계화를 추진했던 세력인 미국과 영국이 탈세계화에 앞장서는 방향으로 네. 돌아섰다는 게 우선 크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더 최근으로 보자면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준 것은 코로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마스크 품귀 현상, 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이런 거 있었듯이 그런 사태가 되면 세계 어느 나라든 자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의 입국을 좀 차단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사람들 여론조사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인상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이만큼 그렇죠. 탈세계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인데요. 코로나야 시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질 텐데요. 이 패권 경쟁은 어디까지 갈지 어떤 방향을 흐를지가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탈냉전과 같은 새로운 구도를 만들지 또는 다극체제로 귀결될지 또 거기서 피해보는 국가들은 어떤 변화를 맞을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분명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향후 한 20-30년 동안의 세계화의 향방이나 세계화의 속도를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재난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지금 이번에 최근에 내신 이 재난인류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코로나 같은 그런 세계화 혹은 이제 인류의 발전에 충격을 준 사건들을 쭉 다뤘는데 책의 제목 앞에 보면 이제 부제로 인류는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보해 왔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코로나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세상을 뭐 만들 수 있다. 약간 이제 이런 좀 낙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질병은 결국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재앙은 결국은 질병이었던 건데 이것이 질병이 세계적으로 퍼지려면 세계화 움직임이 있었을 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세 흑사병 또 근대에 와서의 이 콜레라 지금의 코로나 이게 다 세계화가 한창 진행될 때 그 여파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질병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또 사회 제도로서도 보험도 만들고 국가의 뭐 구호 체계도 만들고 해서 많이 극복이 되는데요. 세계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교역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세계화가 돼버리면 세계화로서 꼭 누구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승자 독식의 현상도 세계화에 따라서 강화가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세계화를 해가느냐. 다시 말하면 세계화의 이점과 세계화의 취약점, 세계화가 낳는 맹점들을 적절히 조율해서 안정된 수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와 방향을 정하는 게 사실 인류사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뚜렷이 찾지 못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세계화의 문제점은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다 하는 것 같아요. 세계화가 되면 사물이나 또는 사람 간의 교역 교류가 활발해지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고 또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를 시장으로 놓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또 공급자로서 이득도 많이 누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작은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영위하던 사업자들은 손해를 볼 것이고요. 더 크게 본다면 세계화의 이익을 누린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불균등이 커지면서
이게 경제적 불균등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불균등으로 커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세계화가 과연 총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좀 갖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절히 조율하고, 예를 들면 세계화의 이익을 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 간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이익의 일부가 재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세계화가 진행이 될지 탈세계화 쪽으로 무게추가 실릴지 참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일 것 같은데,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지식향연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좀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든지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계화라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 봤듯이 늘 대세인 건 아니고요. 또 늘 탈세계화가 대세인 것도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세계화가 더 유익해 보이다가 또 다른 때 되면 탈세계화에서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 한 가지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세상은 가변적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도 유연하게 갖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변화를 융통성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 많이 활동들을 할 텐데요. 네. 이런 넓은 세상에 가보면 세계화의 이득을 얻는 집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이 더 뚜렷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한쪽만 옳고 다른 쪽은 틀리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젊은이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 젊은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바로 균형 감각이에요. 유연성을 가지고 항상 그때그때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또는 시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태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사실은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젊은이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